자, 컴퓨팅 사고의 사례, 자,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가 두 개인, 자, 냉면집이 있습니다. 냉면집인데 메뉴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양한 메뉴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두 개의 메뉴를 가지고 메뉴가 두 개인 식당과 메뉴가 10개인 식당을 비교해보면 메뉴가 간단할수록 음식 회전율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진수를 사용하고 있는 원리와 같다라는 거죠.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10진수로 입력을 받아서 10진수로 사칙 연산을 하고 그 결과도 10진수로 출력하는 회로를 구현하는 것보다 이진수를 입력받아서 이진수로 사칙 연산을 하고 그 결과만 10진수로 보여주는 회로를 구현하는 것이 속도가 더 빠르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우리 컴퓨터는 이진수 기반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그래서 더 빠르네. 10가지의 메뉴보다 2가지의 메뉴로 식당 운영을 했을 때 음식의 회전율이 그만큼 더 빠르다. 자, 그래서 컴퓨팅 사고에 어떤 사례를 적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내식당의 줄서기. 자, 입출력 채널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의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내식당에서 한식과 분식을 팔고 있습니다. 한식은 이미 만들어진 재료를 담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나옵니다. 그러나 분식은요, 라면을 끓이거나 만두를 튀겨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세우는 것은 효율적인가요? 비효율적인가요?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한식을 기다리는 줄과 분식을 기다리는 줄을 분리하게 되면 분식 때문에 한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입출력 장치들을 느린 채널과 빠른 채널로 분리해서 사용하면 전체 입출력의 효율이 올라간다. 자, 이 줄을 한 줄로 세워서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한식과 분식을 따로 나눠서 줄을 서게 하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한식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진 음식을 퍼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빨리 해결이 되겠죠. 분식은 음식을 물을 데피고 끓여서 익혀서 전달해주는 그러한 과정의 시간이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한식의 사람이 분리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시간은 빨리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주스 공장의 박스입니다. 자, 사과 주스 공장에 사과 주스를 만들기 위해 사과를 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모터를 돌려서 사과를 잘게 부수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대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런 사과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 사과 박스를 이 사과를 이 모터 박스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투하해서 이 기계를 통해서 주스를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모터를 돌려서 사과를 잘게 부수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계 사과를 하나씩 옮겨서 집어넣는 것은 어떻다? 당연히 비효율적이지. 여기다가 사과를 투입하는데 사과를 손으로 들어서 하나하나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기계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비효율적이지. 자, 기계의 속도를 맞추려면 사과를 큰 박스에 담아서 통째로 옮겨야만 하는 게 빠르겠죠. 자,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장치 사이에 끼어서 속도 차이를 완화시켜주는 장치가 우리는 버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과 하나하나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큰 박스 하나에 사과를 다 집어넣고 동시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이 기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업무도 빨리 끝날 것이다. 자, 그래서 속도 차이가 많은, 자, 이 기계 속도와 사과를 주입하는 이 속도, 자,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장비가 뭐다? 버퍼이다. 그 버퍼를, 자, 이 그림에서는 큰 박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미료통 예시입니다. 주방에는 조미료를 대용량 포장으로부터 조금씩 덜어놓은 조미료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 예상되는 것을 미리 가져다 놓는 것을 뭐라고 해요? 캐시라 합니다. 캐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그림에, 자, 조미료통이 있습니다. 조미료. 뭐 땅콩 종류, 뭐 멸치, 뭐 고춧가루 등등의 대용량의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 우리 자주 먹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쓰고 있는 조미료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큰 통을 열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그만 통에다가, 자, 얘를 담궈 놓고 쓰면 일반 사용자는 이 통을 찾을 필요 없이 얘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것을 우리는 캐시라고 부른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컴퓨터의 구조는, 자, CPU, 중앙처리 장치가 있고요. 여기에 하드 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자, 메모리가 있습니다. 즉, 램이에요, 램. 그런데 중앙처리 장치가 이 메모리를 억세스 가능하지만 그 밑에 있는 하드 디스크는 억세스가 불가능하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 디스크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포토샵, 파워포인트, 자, 이러한 기능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메모리에 상주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메모리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 컴퓨터의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속도 개선을 좀 더 하기 위해서 CPU와 중앙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 자, 또 다른 메모리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 메모리의 이름이 뭐예요? 네.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예요. 즉 CPU가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실행을 시키는데, CPU가 메모리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캐시 메모리를 둬서 캐시 메모리에다가 어떤 중요한 파일들을 올려놓게 되면 CPU가 메인 메모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간에 있는 캐시 메모리를 억세스해서 실행시키면 결과가 더 빨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메인 메모리에는, 주기억 장치에는 램과 롬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이 램은 또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했어요. D램 그리고 S램이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기억 장치는 이 D램을 얘기합니다. 자, 이 S램이 어디에 쓰여요? S램이 바로, 자, 캐시 메모리에 사용되고 있는 S램입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문난 맛집의 주방. 자, 병렬 처리가 뭔지 좀 봅니다. 자, 어느 맛집에 손님들이 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문이 많아 음식을 주문하고 30분이 지나야만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장을 더 채용하고 주방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5분 정도면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가 더 빨라졌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병렬 처리란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자, 일괄 처리 시스템은, 자, 내가 한 달 동안 휴대폰 쓴 양을 모두 다 한꺼번에 처리하고서 이거를 모든 한 달 동안의 처리 양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이것을 한 번에 처리한 시스템을 일괄 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처리하는 이 과정, 데이터를 모으는 이 과정, 이것을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동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속도는 더 어떻게 돼요? 빨라지겠죠. 당연한 거죠. 자,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CPU에 코어를 두 개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듀얼 코어. 자, 듀얼 복수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자, 병렬 처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도 컴퓨팅 사고의 사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컴퓨팅 사고의 다양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거라면 우리가 굳이 컴퓨팅 사고를 배울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우리가 뭐 약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가장 빠른 길을 찾아서 원하는 목적지에 간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 기반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컴퓨팅 사고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섹션에 세 번째 섹션에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우리 세 번째 섹션에 가기 전에 우리 두 번째 섹션에서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지넷 윙이 언급함으로 인해서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자, 그것이 이제 교육의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합니다. How do you map the entire human DNA sequence? Is it really possible that William Shakespeare wrote all of the works that bear his name? Can you create an intelligent computer program that can write its own novel music compositions? What do these three real-life questions have in common? Well, answering these questions requires the use of computational thinking, which is a way of thinking that more and more people are using to solve problems each day. So whether you teach math, science, computing, or the humanities, computational thinking can be a powerful addition to your classroom activities. So what is computational thinking? Computational thinking is an approach to problem solving. So it's taking apart a problem and figuring out how to attack it using what we know about computation. There's four major sort of facets of computational thinking. One is decomposition, breaking something down and figuring out what all the parts are and how you might divide up a task. And then there's pattern recognition, which is find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parts in order to make predictions. Pattern generalization, or abstraction, which is finding the general principles that generate these patterns. And finally, there's algorithm design, which is developing the step-by-step instructions that solve similar problems. People are learning to apply computational thinking to solve problems in many disciplines. When people ask difficult questions, which are more easily solved by computers, or discover insights through analysis of large data sets, they are thinking computationally. Computational thinking is the reason we now have fields like computational biology and computational chemistry. It's also the reason we have new techniques we can use in literature, social studies, and the arts. So when we start stepping back and looking around us, we see computational thinking everywhere. And it doesn't have to be a scary thing.
Some people confuse computational thinking and computer science, but they're quite distinct. Computer science is an academic discipline involving the study of computation and its application using computers. Whereas computational thinking is a way we go about attacking problems. Right, using big picture processes and abstract ways of thinking. It's something that you could us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you're a computer scientist or something else. It's a general skill that would benefit you. Computational thinking increases students' confidence in dealing with ambiguous, complex, or open-ended problems. We believe that all students should learn computational thinking, regardless of subject or age group. Being able to take a problem, break it down into many different sized pieces, work on each one individually, and eventually bring it all together to solve something, that's a skill that can benefit anyone. Imagine that you're a journalist, and that you want to know what people are saying about an upcoming election. One option is to ask people on the streets about their opinion. Another option is to use a computer program that can analyze social media posts on thousands of web pages in just a few seconds. See, this is an example of the benefit of approaching a problem computationally. So, in the past, if students wanted to see and understand data, they needed to collect the data manually. Now, by developing an algorithm, students benefit from quick results and are able to focus their attention on insights rather than data collection or calculation. By leveraging the strengths of technology, we can focus on our strengths as people, developing insights, analyzing situations, and drawing conclusions. We don't want students to simply use the models that we teach. We want students to be able to create their own models. And to do so, students must find the hidden patterns and insights that can be discovered with computational thinking. Computational thinking is not an additional burden or an extra topic that needs to be taught. Rather, it's an enhancement to your existing curriculum. So with my students, early on, I just try to use everyday examples to help them understand that it's something that's accessible to them, and then they can start to see how computational thinking does exist in other aspects of their life. If our students are technology creators, armed with computational skills, they will not only be able to participate and position themselves professionally in a global society, they'll also be able to contribute to society by solving big problems using creativity. So how did we map the human genome? Well, algorithms and computer programs helped us to sequence the millions of base pairs in our DNA. And what about Shakespeare? Turns out computational analyses of the vocabulary, themes, and styles in Shakespeare's works confirmed that he could have indeed written all of the works attributed to him. And that intelligent music composing computer program? Well, computational thinking was used to find patterns in existing musical compositions and write programs that produced brand new compositions based on those patterns. All of the remaining grand global challenges facing us as humans are problems that requir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By integrating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in all of our subjects, we're preparing students to contribute new solutions to seemingly impossible problems. So yes, many mysteries still remain. For example, what causes gravity? Can we create cures for diseases like cancer? We may not be able to answer these questions today, but perhaps with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our students will be able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the future.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지금 영상을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 위주로 영상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급박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도입을 할지, 어떻게 풀어 나갈 건지, 그런 것들을 너무 큼직큼직하게 바라보게 되면 문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컴퓨팅 사고에서 이야기하는 구성 요소 중에 문제 분해라는 게 있어요. 문제를 잘게 작게 쪼개서 그것을 하나의 단위별로 바라보게 되면 작은 것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면 결국은 큰 것도 풀려나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영상은 영어로, 물론 자막이 있긴 했지만 영어로 소개된 영상이라서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컴퓨팅 사고가 무엇이고,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 다음 섹션에 나오는 컴퓨팅 사고 구성 요소 4가지를 미리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여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입니다. 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근데 세상은 디지털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컴퓨터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그리고 다양한 미래 기술하고 결합해서 뭔가 미래의 삶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컴퓨터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라고 하면 이미 주변에 보면 이미 우리도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 이제 AI 더하기 HI,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더 잘 활용하고 그리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화되어 있는 사고방식, 다시 말해서 컴퓨터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팅 사고. 컴퓨팅 사고는 크게 문제 분해, 추상화, 패턴 인식, 알고리즘 설계로 구성됩니다. 우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분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다루기 쉽게 만드는 이 과정은 해결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분해한 문제에서 핵심 요소만을 뽑아내보세요. 이 과정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요소, 접근할 수 없는 부분,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 사항을 제거하면 문제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한 뒤에는 기존의 다양한 문제 해결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봅시다. 이로부터 유사점, 즉 패턴을 찾아내면 문제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파스타 요리를 만든다면 우리는 라면과 국수 등 조리 원리가 비슷한 면 요리법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 해결 원리를 참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 절차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해결 과정의 효과와 오류가 있는지 살피고 필요할 경우 알고리즘을 수정, 보완하며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팅 사고를 통해 난민, 일자리, 환경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 컴퓨팅 사고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컴퓨터적인 사고, 그리고 이 컴퓨터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인문학적인 학문들과의 결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더 풍성하게 할 걸로 기대합니다. 네, 지금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서 좀 출처를 해온 영상입니다. 가톨릭 대학교에서 만들어진 영상인데, 자,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참고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빨리 오시나요? 자, 섹션 세 번째, 자, 구성 요소 4가지를 소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4가지가 추상화, 문제 분해, 그리고 패턴 인식, 그리고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제가 여러가지 퀴즈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면, 우리 이번 주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런 퀴즈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여기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가 과연 뭐냐, 자,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셨나요? 자, 이런 퀴즈에는 유사한 패턴들이 다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 패턴을 찾아서 풀어보는 이 과정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3과 2를 곱하면 6이죠. 거기다가 2를 더하면 7이 됩니다.
5와 4를 곱하면 20이고요.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23이 돼요. 7 곱하기 6은 42, 더하기 5를 하면 4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숫자는 곱하면 되는 거고, 뒤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 값이 나오느냐, 그 패턴이 있다라는 거지. 즉 더하기 패턴이 무슨 패턴이에요? 13579 홀수로 증가가 되면서 더해지는구나. 그 패턴을 찾아서 맨 밑에다가 더했더니 10 곱하기 9, 90이죠? 거기에다가 9를 더하면 99라는 숫자가 이 물음표에 들어가지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들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패턴 인식 문제입니다. 자, 패턴 인식을 통해서 자, 현재 4단계까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5번째 단계에 올 조약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조약돌의 개수는 몇 개? 자, 1단계는 하나네요. 2단계는 3개입니다. 3단계는 6개예요. 그럼 4단계는 몇 개예요? 자, 10개의 그 조약돌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럼 5단계에는 몇 개의 조약돌이 필요할까요? 자,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자, 단계별로 몇 개씩 증가돼요? 자, 하나, 3개, 6개, 10개, 몇 개 증가돼요? 자, 여기는 2개가 증가됐고요.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는 자, 3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갈 때는 몇 개가 증가돼요? 4개가 증가됐어요. 그쵸? 2개 증가됐고 3개 증가, 4개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2, 3, 4, 5 순서대로 가나보다. 자, 그러면 5단계는 몇 개를 더하면 돼? 5개 조약돌을 더하면 돼요. 그쵸? 맞나요? 자, 보세요. 조약돌의 개수가 일정하게 커지는 패턴입니다. 조약돌의 개수는 차례로 1, 3, 60이에요. 1개, 3개, 6개, 10개. 근데 규칙을 찾으면 자, 여기서 2개 증가됐고요. 3개가 증가됐고요. 4개가 증가됐어요. 그럼 5번째 단계에는 5개만 증가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4단계에서는 10개니까 10개, 5단계에서는 5개가 증가되는 거잖아. 그럼 10개에다가 5개를 더하면 총 몇 개? 15개의 조약돌을 가지고 5단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패턴이 숨어져 있잖아요.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유사한 패턴들이 있고 그 패턴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차용해서 또 다른 유사점을 찾아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봉착하는 모든 문제가 다 유사하잖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낼 수 있는 거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힘들겠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풀어 헤쳐나갔던 그 문제들에서 유사점을 찾는 겁니다. 비슷한 패턴들을 찾아서 과거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풀어나가면 어떨까. 그 사람만의 방식이 생겨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자, 특징 추출을 통한 추상화의 예예요. 자, 밑에 4가지의 도형이 있습니다. 자, 특징 추출을 통해서 서로 다른 한 가지를 찾아내고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자, 4개의 도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특징이 3개는 동일한 게 있고요. 하나가 틀린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1번은 삼각형, 3번은 오각형, 4번은 사각형. 꼭지점 가지고 공통된 유사한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각형은 면이 몇 개? 1개. 자, 오각형도 면이 몇 개? 1개. 사각형은 면이 몇 개예요? 1개입니다. 자, 그런데 2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각형이 반으로 짜개져 있잖아요. 그럼 면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1번과 3번과 4번은 면이 하나지만 2번은 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 현재 퀴즈에서 정답은 바로 2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상화예요. 그리고 패턴, 동일한 패턴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퀴즈를 통해서 또는 앞에 영상을 통해서 4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섹션에서 4가지 구성 요소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